내가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 마음이 지닌 힘의 증거라고 생각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었고, 특히 아버지로부터 혼란스런 감정이 실제로는 마음 그 자체의 표현들이라는 가르침도 여러 번 받았다. 강렬한 열이 태양의 산물이며 태양의 표현이듯이. 하지만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나는 내 기분을 망쳐놓는 생각이나 감정의 근원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대신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살자이 림포체가 지적한 것처럼 마음챙김 수행을 할 때의 나의 노력들은 단지 희망과 두려움에만 열중해 있었다. 생각들을 관찰하면 불쾌한 생각들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면 거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것이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의 초기의 노력들은 도전적인 상황이나 격렬한 감정에 직면할 때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내게는 뭔가 절망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며 만일 그 문제들을 사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다시 말해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평온하며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살자의 림포체가 준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밤새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종일 덫에 갇힌 새처럼 가슴이 콩닥거리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들이 실제로는 뭔가 좋은 신호이니 환영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나를 좀 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줘.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곧바로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붙잡을 수 있다. 내가 듣기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모든 경험이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불교 경전에서 흔히 말하듯 순수 의식의 마술 같은 펼쳐짐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그렇게 기민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의 과정은 훗날 내 가르침을 받은 몇몇 사람의 경우처럼 두 걸음 나갔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식이었다. 내 두려움과 대면하고 그 근원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위기는 셰탑 링 수도원에서 보낸 3년 안거 수행의 첫 해에 찾아왔다. 이 안거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필수적인 집중 수련으로 구전으로 가르침을 전수받은 스승들이 새로운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구전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전통은 과거 1000년 넘게 변함없이 이어져 온 스승과 제자 간의 계보로 최초의 형식 그대로 가르침을 보존하는 일종의 비의 전수 같은 것이다. 그 가르침은 고립된 환경에서 전수된다. 마음의 내면 풍경에 더 곧바로 집중하고 모든 산만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 그대로 자물쇠를 채워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킨다. 나는 고작 14살이었던 터라서 안거 수행 참여 자체가 허락될지 다소 불분명했다. 일반적으로 이 수행 기회는 마음 관찰하는 기초가 탄탄한 고참 승려들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살자이 림포체가 지도법사가 될 예정이었다. 나는 그분의 지도 아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아버지에게 나 대신 말씀드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결국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수행에 서약을 하고 나의 은둔 처소에 자리 잡았다. 나의 결정을 후회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생각과 감정들을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분 전환을 할 기회들이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기분 전환을 하는데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은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이다. 아니면 단지 숲속을 걷는 일만으로도 마음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3년의 안거 수행이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극히 제한된다. 내가 여전히 싫어하는 단체 수업과 수련, 그리고 장시간의 개인 명상 중에는 마음을 주시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잠시 후 당신은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번뇌가 더 크게 느껴지며 더 강력한 생각과 감정들이 위협적인 거인으로 변한다. 살자이 림포체는 이것을 공원이나 들판을 구경하러 가려고 계획하는 일에 비유한다.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기분 전환하는 하루를 갖기 위해 음식과 그 밖의 준비물을 챙겨 들고 공원으로 나들이 간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곧바로 정부 관리들이 나타나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공원을 떠날 수 없다고 적힌 왕의 명령서를 들이민다. 경비병들이 당신을 사방으로 에워싸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당신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간청해보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선 채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로 당신의 웃음에 화답하려는 최소한의 충동조차 억제한다. 그 순간 당신의 경험 전체가 달라진다. 주변 풍경을 즐기는 대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빠져나갈 방법에 대한 궁리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탈출구란 없다. 나는 내 방에 숨어서 단체 수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나빴다. 나의 마음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잠을 잡으려고 애쓰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에게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에 따라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것들을 단지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본래 무상하고 일시적인 것임을 자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지닌 다양성과 강렬함에 매혹되었다. 내게서 명상을 배운 어떤 사람이 묘사했듯이 그것은 만화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패턴들이 변화하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또 그 다음 날이 되자 살자이 림포체가 말한 티베트 산악지대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호의대에 대한 비유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보였던 생각과 감정들이 실제로는 내 마음이 가진 무한히 넓고 큰 창조적인 힘의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날 나는 내 방에서 걸어 나와 지금까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단체 수행에 참여했다.
나머지 안거수행 기간 동안 심리적, 감정적 동요를 전혀 겪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일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나는 거리가 멀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지친다. 때로 좌절하고 화를 내며 지루해한다. 이따금 내 강연 일정이 취소되길 마음속으로 고대하며 감기에도 매우 잘 걸린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나 자신과 마음속 일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그것들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대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든 더 깊은 차원까지 깨어있는 순수 자각을 키울 기회가 된다. 명상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헤엄치는 사람이 거친 물살이 몰아쳐올 때 자동적으로 근육에 힘을 더 주며 그 물살이 지나간 뒤에는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자신감을 갖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화가 나고 피곤하고 지루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음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고착화되거나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파도로, 마음의 무한한 힘의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아직 완벽함에서 거리가 멀지만 나는 이 자체에 만족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릴 때 겪은 감정의 혼란을 감사하게 여긴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장애물들은 변화라는 강력한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최근 캐나다 여행 중에 만난 한 사람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나에게는 불안감이 늘 문제가 되었고, 특히 직장에서 그랬습니다. 일을 잘 못하거나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만큼 민첩하거나 유능하지 못해 해고될 거라는 느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식탁에 음식을 어떻게 올리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깡통을 앞에 놓고 한풍 구걸하며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까지 밀려왔습니다. 나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터널 끝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많은 업무를 요구받지도 않고 압박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새 상사가 생기든지 아니면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모두 해고될 것이라고. 그 후 나는 내 불안감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내 직업에 대해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끝 한 줄기 빛을 찾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 즉 환경의 변화가 나를 공포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츰 희망과 두려움 역시 내 마음에서 떠다니는 생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직업 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찾고 있는 빛이 곧 터널이고 나를 가두고 있다고 느낀 터널이 곧 빛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의 관점이었습니다. 즉, 내가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관점의 이동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나는 그 충동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선택권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그것들에게 굴복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들을 관찰하는 쪽을 택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가 가진 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힘 말입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기능성 자기 공명장치인 fMRI 안에서의 내 경험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그 기계 안은 일종의 터널과 같았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열기와 소음과 비명과 울음소리들로 인해 마음이 쉽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는 대신 그것들을 통해 더 생생한 평화와 투명함과 자비심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수행 초기의 경험들 역시 처음에는 어둠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마음에 진정한 빛이 던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었다.